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있던 113만 명에게 드디어 새로운 도약의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새도약 기금이 공식 출범하며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장기 연체 채권을 정리하는 배드뱅크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부는 이들이 실질적인 경제 재기로 이어지도록 고용복지 연계 등 종합재기 지원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이 중요한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나나 기자 전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톡스토리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갚지 못한 빚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좀 가슴 답답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분들 보면서 좀 안타까워하신 적은요? 이게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무려 11만 명. 와, 그분들이 짊어진 빚이 16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큰 규모죠. 그러니까 상상하기 힘든 숫자의 사람들이 이 장기 연체된 빚 무게에 엄청 힘겨워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던데 구제책을 내놨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새도약 기금이라는 이름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데요. 일종의 탈출구를 마련해 준 셈이죠. 그렇죠. 숨통을 틔워주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새도약 기금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이게 무엇이고 또 과연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며 한편에서는 벌써부터 도덕적 해이다 아니면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이런 논란도 뜨겁잖아요. 네, 논란이 좀 있죠. 이 문제들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을 청취자 당신을 위해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이 새도약 기금, 언론 같은 데서는 배드뱅크라고도 부르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네, 그 배드뱅크라는 말이 좀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금융기관들이 이 돈은 받기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한 부실채권 있잖아요. 네네. 말 그대로 나쁜 빚, 배드뎃. 이걸 전문적으로 사들여서 관리하거나 아니면 정리하는 그런 기구를 뜻해요. 나쁜 빚을 처리하는 은행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번 새도약 기금은 현 정부가 내놓은 채무 조정 프로그램 중에서는 그 규모가 역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네. 그럼 기금은 어떻게 마련되냐 하면은요.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기부를 좀 했어요. 약 4,400억 원. 금융권에서요? 자발적으로? 네, 자율 기부 형식이고요. 여기에 이제 정부 재정, 그러니까 정부 돈도 더해져서 조성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 돈으로 총 규모가 16조 4천억 원. 와, 16조. 네, 이 정도 규모에 달하는 장기 연체 채권을 사들여서 채무자들의 상황에 맞게 이걸 좀 조정해주겠다. 이게 핵심 목표인 거죠. 16조 4천억 원이라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네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막대한 자금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아까 113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분들이 이 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뭔가 구체적인 기준이 있겠죠? 네, 그럼요. 기준이 상당히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새도약 기금 본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수혜 대상은요. 정책 발표일, 그러니까 2025년 6월 19일 이날 기준으로요. 네.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 상태인 분들입니다. 7년 이상이요? 꽤 기네요. 그렇죠. 장기 연체죠. 그리고 모든 빚이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금융기관별로 따졌을 때 원금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원금 기준이 5천만 원? 네. 그리고 무담보 채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 담보 대출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무담보 채무. 네. 이 조건에 맞는 분들이 약 113만 명 이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113만 명.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이 11만 3천 명의 연령대를 좀 분석해 보면요.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40대에서 60대 사이가 가장 많아요. 중장년층이 많군요. 네. 그런데 더 주목할 점은 전체 대상자의 약 72.7%. 72.7%나요? 네. 그러니까 어림잡아 한 82만 4천 명 정도가 우리가 흔히 경제활동의 주축이라고 말하는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생산 가능 인구라는 사실입니다. 와, 82만 명이 넘는 생산 가능 인구가 이 대상에 포함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분들이 만약에 빚 문제에서 좀 벗어나서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회생 이걸 넘어서 우리 경제 전체에도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뭐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하긴 82만 명이면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잖아요. 맞습니다. 청주시 인구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만한 생산 가능 인구야 빚 때문에 묶여 있었다니 그 사회경제적 비용도 진짜 만만치 않았겠네요. 그럼 이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건가요? 뭐 그냥 빚을 다 없애주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이 아마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모든 사람의 빚을 뭐 일괄적으로 딱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서 지원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아, 능력에 따라 다르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하나, 특히 그 7년 이상 연체되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 신청 안 해도 돼요? 네, 기금 측에서 금융회사로부터 채무자 정보를 싹 넘겨받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랑 지원 내용을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주는 방식이에요. 일종의 자동 처리인 거죠. 와,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신청 절차 자체가 또 다른 부담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번거로운 절차가 없다는 건 큰 장점이죠. 물론 그렇다고 심사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심사는 상당히 깐깐하게 진행됩니다. 채무자의 소득 수준이나 뭐 보유 재산 이런 걸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면밀히 평가하는데요. 크게 보면 한 3가지 결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3가지요? 네. 첫째는 상환 능력이 아예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네. 예를 들어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한 60% 이하. 이게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54만 원 정도거든요. 이 정도면서 특별한 재산도 없는 분들, 혹은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가지고 있는 빚 전액을 탕감, 즉 완전히 소각 처리해줍니다. 와, 전액 탕감이요. 빚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빚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 취약계층 지원은 올해 12월부터 시작하고요. 일반 대상자는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2번째는 뭔가요? 둘째는 어느 정도는 상환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가령 뭐 월 소득이 299만 원 이하인 분들, 이런 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원금의 최소 3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을 줍니다. 꽤 크죠. 와, 30에서 80%나요? 이것도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남아있는 빚에 대한 이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이자는 아예 안 내도 되는 거죠? 이자까지 전액 면제? 네. 그리고 감면되고 남은 원금은 최장 1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당장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장 3년까지 상환을 미뤄주는 그런 유예 조치도 가능합니다. 10년 분할에 3년 유예까지.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아, 능력이 되면 제외되는군요. 네. 이 경우에는 기존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기금이 해당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사들이는 시점, 이게 이제 올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이 시점부터는 기존 금융회사의 추심 활동은 일단 중단된다는 점이에요. 아, 그럼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당장 빚독 쪽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숨통은 트이는 거죠. 자동 처리라니 그건 정말 편의성이 높네요. 그런데 상환 능력에 따라 지원이 정말 천차만별이군요. 탕감부터 감면 아니면 제외까지. 혹시 이 지원 대상에 그 대부업체에서 빌린 빚도 포함이 되나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요. 다행히도 이번 세도약 기금은 대부업체에서 빌린 채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 정말요? 보통은 제외되지 않나요? 네,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번에는 포함시킨 겁니다.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대부업체 빚 때문에 힘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뭐 모든 빚이 다 구제 대상은 아니고요. 명확한 제외 기준도 있어요. 어떤 게 제외되나요? 예를 들어서 도박 자금으로 썼거나 뭐 유흥업소 이용 같은 걸로 발생한 채무, 또 주식 투자 손실로 인한 빚, 이런 것들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 소위 말하는 사행성 채무는 안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외국인 채무는 제외되지만 우리나라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자, 또 난민 인정자 같은 일부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기준이 꽤 구체적이네요.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로 빚을 탕감해주거나 뭐 대폭 감면해주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논란 또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도덕적 해이, 모럴 해서드 문제입니다. 그렇죠. 당장 딱 드는 생각이 아니 이렇게 빚을 없어주면 나도 빚내서 안 갚고 버티면 언젠가 정부가 해결해 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죠. 네, 맞아요. 이 문제 정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거? 그 우려는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뭐 구조적으로만 딱 놓고 보면 최대 원금 100% 탕감이라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이런 종류의 정책이 나올 때마다 꾸준히 제기하는 우려이기도 하고요. 금융권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되겠네요. 네, 과거에 유사한 정책이었던 그 새출발기금 때도 앞으로 발생할 미래 채무까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크게 번졌던 경험도 있거든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지만 정부도 뭐 이런 부작용 가능성을 모르지는 않겠죠. 그래서 나름의 어떤 방어 장치들을 여러 겹으로 마련해 놓고는 있습니다. 오, 어떤 장치들이 있나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엄격한 상환 능력 심사입니다. 정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는 거죠. 소득, 재산뿐 아니라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경위까지 살펴본다고 해요. 아, 빚 생긴 경위까지요. 네, 둘째는 도박이나 유흥 관련 빚처럼 지원 제외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해서 뭐 부적절한 빚까지 구제해주는 일은 막겠다는 거고요. 네. 셋째는 사실 이게 7년 이상 빚을 연체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상상하기 어렵네요. 그렇죠. 끊임없는 빚 독촉 전화나 방문, 뭐 월급이나 예금 통장 압류당하고 신용카드 사용 정지되고 금융거래 제한되고 사실상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져요. 이 혹독한 현실 자체가 일부러 빚 안 갚고 버티려는 유인을 어느 정도는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 고통 자체가 억제책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넷째, 채무 조정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상에 공공정보라는 기록이 등재됩니다. 공공정보요? 그게 뭐죠? 신용 불량 같은 건가요? 아, 그건 아니에요. 직접적인 신용불량 상태를 의미하는 건 아닌데 이게 등재되면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같은 게 어려워지는 간접적인 신용상의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론적인 위험은 있지만 정부도 여러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론이랑 현실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안전장치들이 과연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혹시 과거에 비슷한 정부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뭐 또다시 빚을 내고 상습적으로 연체하는 사례가 혹시 통계적으로 확인된 게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논란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아, 역시 그게 문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이런 대규모 채무 조정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실제 재연체율, 그러니까 다시 빚을 못 갚게 되는 비율이죠. 네. 이거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외부에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아, 공개관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빚탕감해주면 사람들이 또 빚내서 안 갚을 거다라는 주장은 뭐 정책 구조상 나타날 수 있는 합리적인 우려이긴 하지만 아직 경험적인 데이터로 명확하게 입증되거나 반증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데이터가 없으니 뭐라 말하기가 어렵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의 부재가 도덕적 해의 논란을 더 키우는 측면도 있어요. 앞으로 정책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려면 관련 데이터를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투명한 공개가 중요하겠네요. 참 답답한 부분이군요. 그런데 도덕적 해이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논란이 또 있죠. 바로 빚을 제때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의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문제. 아, 네. 그것도 아주 큰 문제죠. 나는 이렇게 힘들게 꼬박꼬박 갚았는데 안 갚고 버틴 사람은 탕감받네? 이런 심정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성실 상환자 역차별 문제는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네, 그 부분 역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회적 쟁점입니다. 뭐 소위 수평적 형평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정부도 이 문제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도약 기금을 발표하면서 크게 두 가지 보완책을 함께 내놨어요. 보완책이요? 어떤 거죠? 첫 번째는 장기 연차자 특별 채무 조정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세도약 기금의 주요 대상인 7년 이상 연체자가 아닌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인 분들을 위한 거예요. 아, 7년 미만 연체자들. 네, 특히 5년 이상 연체된 분들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세도약 기금과 달리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찾아가거나 온라인으로요. 아, 이건 신청해야 하는군요. 자동 처리가 아니고. 그렇죠. 지원 내용은 세도약 기금과 유사하게 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분할 상환, 최장 3년 상환 유예
이런 게 가능해요. 하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원금 감면율에는 차등을 둡니다. 아, 감면율이 다르군요. 네. 예를 들어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30%에서 80%까지, 5년 미만 연체자는 최대 20%에서 70%까지 이렇게 감면율을 좀 다르게 적용해요. 7년 이상 연체자하고 똑같은 혜택을 주지는 않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차등을 두는군요. 두 번째 보완책은 성실 상환자 특례 대출입니다. 이건 성실하게 갚는 분들을 위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데서 채무 조정을 받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면서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책이에요. 총 5천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서 이분들에게 저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특례 대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아, 저금리 대출 지원이군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7년 미만 연체자를 위한 별도 조정 프로그램, 그리고 송실 상환자를 위한 저리 대출. 이렇게 두 가지 보완책이 있군요. 하지만 이런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결국 원금을 최대 100%까지 탕감받는 7년 이상 연체자가 제일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탕감은 빚 기록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비판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고 또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전액 탕감은 관련 채무 기록의 완전한 삭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채무 조정은 그 기록이 일정 기간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죠. 네, 그 차이가 크죠. 이런 차이 때문에 여전히 차라리 7년 이상 버티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전력적 연체를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어떤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 그리고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는 금융시장의 기본적인 신뢰와 규율, 이 사이에서 매우 어려운 균형점을 찾아가야 하는 정책 당국의 끊어지 않는 숙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균형 잡기네요. 계획 자체는 필요해 보이고 규모도 엄청 큰데 막상 이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걸림돌이나 풀어야 할 숙제 같은 건 없을까요? 현재 가장 큰 난관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대부업체들의 협조 여부입니다. 와, 대부업체요? 아까 포함된다고 했는데 왜 문제죠? 네, 포함은 되는데 이번에 세도약기금에 매입하려는 전체 부실채권 16조 4천억 원 중에서요. 대부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규모가 약 2조 원 정도로 추산돼요. 2조 원이나요? 네, 비율로 따지면 민간금융권이 보유한 매입 대상 채권의 약 25%, 그러니까 4분의 1에 달하는 상당한 비중이죠. 와, 비중이 엄청 크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도약기금의 작동 방식이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채권을 액면가보다 훨씬 싼 가격, 소위 말하는 헐값에 사들이는 구조거든요. 네네. 당연히 대부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채권 매입 가격이 너무 낮다, 이러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그래서 채권 매각에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가격 문제 때문에 협조를 안 할 수도 있겠군요. 네, 만약 대부업체들이 채권 매각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권 마련한 113만 명의 수혜 대상자 중에 상당수가 예를 들어 은행 빚은 탕감받았는데 대부업체 빚은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반쪽짜리 구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 완전한 재기가 어렵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완전한 경제적 재기가 어려워지고 정책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정부가 대부업체들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노력이 정책 성공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업체들의 협조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겠군요. 이런 여러 논란과 또 예상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토록 강력하게 이 세도약기금 정책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와 기대 효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사회적 측면, 사람을 살리는 금융이라는 가치 실현이죠. 사람을 살린다. 네, 오랫동안 빚의 굴레에 갇혀서 고통받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인도주의적 목표가 있는 거죠. 과거에 비슷한 채무 탕감 정책에 도움을 받았던 분들의 수기집 같은 걸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친구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직장도 가정도 다 잃고 20년 넘게 주민등록조차 말소된 채 숨어 지내던 분이 있었대요. 아, 20년이나요? 네. 근데 이 제도를 통해서 빚을 정리하고 다시 신분을 회복해서 작은 청소일을 시작하면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복귀하도록 돕는 것. 이게 사회 전체의 통합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말 의미 있는 부분이네요. 둘째는 보다 현실적인 경제적 측면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번 수혜 대상자 중에 약 82만 4천 명이 생산 가능 인구잖아요. 네, 그렇죠. 이분들이 빈 문제라는 큰 짐을 좀 덜고 다시 노동시장에 나와서 소득 활동을 하고 또 그 소득으로 소비를 하게 된다면 현재 좀 침체된 우리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비 진작 효과도 있겠군요. 그렇죠. 이게 단순한 복지를 넘어서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또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어차피 받기 힘든 부실 채권을 장부에서 털어내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고요. 네, 결국 사회적 연대 강화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정책 목표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당신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만약 청취자 본인이나 혹은 주변의 지인 중에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내 상황을 파악하는 것. 네, 내가 7년 이상 연체에 해당돼서 자동 처리 대상인지 아니면 7년 미만 연체라서 직접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대상인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자동이냐 신청이냐. 그렇죠. 헷갈리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새도약기금 고객지원센터 전화번호가 1660-0700이거든요. 여기나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여기에 직접 문의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네, 꼭 전화해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1660-0705 그리고 1600-5500.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도약 기금이라는 어쩌면 조금은 어렵고 또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 작동 방식과 누가 혜택을 받는지 그리고 도덕적 해이나 공정성 같은 뜨거운 쟁점들까지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새도약기금은 정말 벼랑 끝에선 이들을 구제하려는 어떤 사회적 필요성,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또 동시에 빚은 갚아야 한다는 금융시장의 근본 원칙 사이에서 아주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찾으려는 정책적 시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슬아슬한 균형 잡기. 네, 이 정책이 과연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는 앞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도를 집행하고 특히 아까 지적된 대부업체 같은 금융권의 협조를 얼마나 잘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마련한 그 안전장치들이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를 꾸준히 지켜보고 검증하는 과정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 많군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룬 새도약기금은 이미 발생한, 그러니까 과거의 빚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후 처방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애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더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이 대규모 구제금융이라는 처방 너머에 있는 진정으로 책임 있는 금융 환경을 만들고 또 지속 가능한 금융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고민은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